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1기자 김기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희 그 3월 16일 오후 2시에 한겨레 신문사 3층 이제 청아몰에서 네. 창간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3부로 진행하고요. 이제 1부가 이제 저희 MBC 100분 토론 진행하신 저희 네. 정준희 교수님, 네. 그리고 우리 한겨레 21 필진이시고 또 저희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 많이 다루어 주신 이관후 건국대 교수님 네. 모시고 이제 30년 동안의 한겨레 21 정치 사회 의제들 좀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2부에서 이동희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 한겨레 21하고 나이가 거의 같죠. 1살 많은데요. 네, MZ로서 이제 이 환경운동 이끌고 계시고요. 또 은유 작가님, 쓰기의 말들 저자이신 은유 작가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기후환경, 생태환경 이런 관련 보도들 좀 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제 3부에는 당연히 독자 퀴즈쇼, 상품 뽑는 시간도 있습니다. 30년이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30년이나 된 잡지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너무 대박 큰 사건입니다. 감정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의 지금 네. 30년 전에 제가 입사했습니까? 이 한겨레 21 창간하는 해 입사해서 지금 올해 3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뭐 한겨레 21 많이 큰 거죠? 혹시 뭐 제가 작아지거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야, 정말 큰 잔치입니다. 30주년 뭐 표현하는 그런 한자 성어 이런 거 없나요? 30, 100원 다 한자 아닙니까? 이립인가요? 이립? 30주년 행사를 4기자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4기자 포맷으로 1부, 2부 진행하고요. 그래서 네, 청아몰에 뿌듯한 직접 생각이 오시면 드네요. 더욱 좋고요. 그럼 네.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청아몰에 오실 수 없더라도 이제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직접 같고.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더보기를 누르시면 참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많은 참여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기자가 그리고 또 한겨레 투어 한번 시켜주신다고 그때 예,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인쇄실부터 저희 네. 9층 빌딩에 옥상 살고 정원까지. 까지 예. 네. 한겨레 21 창간 30주년 기념 그 4기자 공개 방송에 우리 저 독자와 시청자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디슈 토크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죠? 이 기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해주셔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기자가 여기서 그런 관심이 많은가요?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님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 전 대표라고. 예, 전 했으면 대표, 예, 좋겠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대표시죠. 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하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SBS 편성국의 뉴스 브리핑에서 2월 15일에 네. 이 한 패널이 이제 호칭한 것을 두고 네. 요거는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좀 권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 권고를 했어요. 이게 행정지도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또 조금 논란이 됐는데 왜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은 일종의 어떤 그 뭔가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관행적으로 써오던 거 아니냐라는 입장과 뭐 우리 옛날에 김정숙 여사님도 김정숙 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것은 굉장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선이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그 방금 3기자가 고유명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이나 이제 특정 사건을 부를 때 줄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직전에만 하더라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 게이트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대통령도 심지어 대통령 호칭을 빼고 저희가 사건을 부를 때 명명을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목도 맞아요. 칸도 모자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사를 쓸 말 때. 자체가 웃깁니다. 예. 무슨 잘못을 했는데 거기다 여사를 넣어줍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했다는 게 더 황당하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도를 안 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특검을 하고 백을 받았는데 이게 뭐 작은 파우치다. 파우치는 원래 가방 안에 넣는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가방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밖에 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언어 습관상 이거는 백이거든요. 근데 이걸 파우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부정 선거 의도가 아닌가. 보호적으로 보도하는 그러니까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네네.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걸 가지고 맞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님
이 특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어렵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 특검님 논란이라 됩니까? 아. 뭐 그렇게 그렇죠, 존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네. 그 위원들이 이거 심의하면서 했던 발언이 있어요.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 네. 합니다.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시나 여사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 석자를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저기 절대 존엄 같은 거죠. 우리 절대 존엄에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전에 이제 근데 잠깐 그 파우치 그것도 네.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제품명 자체가 파우치였던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파우치라고 부르거나 명품백이라고 부르거나 둘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명품백은 안 되고 파우치로 불러야 된다거나 뭐 그 반대 이렇게 한쪽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사라는 말이 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부인만 여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여성에게 여사를 붙이는 거는 대통령 부인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냥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든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 특별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특별한 겁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듣는 여사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기는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을 거쳐서 하나의 어떤 호칭을 불리는 건데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와는 달리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의 어떤 직업 예를 들면 뭐 이희호 여사도 박사 이사장 라고 부르던 이사장이라 부르던 거 어떤 예. 사회적 지위 맞게 불러주는 게 맞지. 혹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뭐 대통령 부인도 괜찮지만 여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렇죠. 너무 좀 권위적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근데 그때 한번 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네. 우리가 좀 더 그때 예. 김정숙 씨 씨를 그 논란입니다. 예. 네. 부장이었던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반대셨군요. 어쨌든 바꾸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스텝이 꼬인다. 약간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죠. 예. 근데 당시에 독자들로부터는 항의를 많이 받았어도 뭐 역대 대통령실로부터 C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죠. 단 한 번도 뭐 저기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랄까 진영 싸움이 되면서 이런 작은 호칭들에도 되게 민감해지는 건데 사실 김정숙 씨라고 부르든 김정숙 여사라고 부르든 뭐 사실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부른들 특검 논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거 호칭은 참 그렇게 뭐랄까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참 네. 네. 아, 참고로 근데 이 김건희 여사를 안 붙였다고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그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좀 빨아주는 기사를 쓴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뭐 균형 잡힌 의견이고 또 뭐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참 뜨겁고도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그 문제였는데요. 그 우리 이 기자는 그 이야기할 때 전문 용어 조금 줄여주시면 저희 또 그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순화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니까요. 너무 일방적으로 옹호해주는 뭐 찬양해주는 찬양해 찬양 일색에 네. 경배하는 기사. 그럼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 네. 엮임을 살리기 위해서 네네. 그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경배하는 기사를 쓴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는 판결을 네. 네. 내린 그런 굉장히 방송심의위원회. 사실 방심이가 저희 방송을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좀 봐주십시오. 저희도 좀 제재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한번 미디어온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 선거방송 심의위에 예. 그 지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디슈 토크 마치고요. 오늘의 20일 일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표지 기사죠. 어떤 기사였는지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어떤 불법 승계에 대해 가지고 19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
그 재판거래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40여 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3년 5년 만에 내려진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굉장히 그 호칭을 얻은 훈장을 막 주렁주렁 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이 아주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그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반응을 했죠? 두 분이죠. 저 한동훈, 예. 이국현 그 예. 두 사람인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기소를 할 때는 초유의 사태고 정말 뭐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부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당시에 이제 그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했던 한동훈 그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죠? 예. 국민의힘의 대표죠.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지금 예. 비대위원장 하고 계신 그분은 이제 뭐 나중에 평가할 일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로에 뭐가 있냐 맥락에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렇죠. 시켜서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원장도. 이복현 이제 네. 금감원장은 삼성이 족쇄를 풀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수사 기소해놓고는 그게 자기가 족쇄라고.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가 채운 네. 것을 족쇄라고 표현하는 약간 뭐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기억상실증 아니냐.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면서 생각이 자아를 새롭게 형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정말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수사할 때와 지금 수사가 다 끝나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태도를 달리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뭐 족쇄를 뭐 풀었으면 좋겠다든가 자신이 수사를 해서 족쇄를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그 정신 상태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대통령부터도 그렇죠. 본인이 두 사건을 지휘해서 맞습니다. 기소할 것, 수사할 것,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것,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결정한 사람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포함하면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해서 감옥에 보냈고 자기가 사면해줬어요. 네. 그래서 80억 똑같은 경우죠.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가서 악수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힘드셨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검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우리 전에도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좀 충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검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검찰권을 좀 준게 아니죠.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자기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자기 것인 양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걸 휘둘러서 혼내주고 내가 힘센 거를 좀 보여주고 야 까불면은 야 재벌 회장도 전직 대통령도 얄짤없다 보여주는 무기로 썼다가 자기들이 이제 신분이 이제 정치인이 되고 정무직이 되면은 야 그런 족쇄 힘들었겠다. 왜냐 지금 이미 저기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동반자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판거래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그렇죠. 그리고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 재판이 이 재판 거래하는 5년 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정의가 그렇죠. 어떤 실종되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어떤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주 일관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왜 검찰에서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 이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도 검사들은 일단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구속해서 기소하면 재판은 상관없다.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기조가 계속 된 겁니까? 그러니까 꼭 구속해서 기소한 다음에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제 이 결정을 모두 검찰총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왔을 때 예. 예를 들면 뭐 증거를 조작했다.
유성 씨 그 사건의 대표적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무죄 평정이 돼서 징계를 받긴 했지만 결국은 인사권자가 데리고 가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시원 검사죠 아마. 그렇죠. 이시원 그리고 검사. 안동환 검사 보복 기소했다고 대법관이 나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까지 했는데 예. 그 전에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영전을 시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정치 탄핵이다. 정치 탄핵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죄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좀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혹시 기소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아, 저는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그 기소를 당했을 때 그 피 말리는 거,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그렇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렇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나 기소가 됐을 때 그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되는데 이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총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총장을 징계해야죠. 이 검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수사권, 그 독립 뭐라고 부르던데요. 네. 사건평정위원회. 예. 아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단독관청. 단독관청이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관청이나 네. 실질적으로는 조직의 위기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그렇죠. 사실상의 검사동일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양쪽의 모순된 주장이죠. 네. 단독관청과 검사동일체 그거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단독관청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 논리이고 사실상은 어떤 여론의 이해관계, 뭐 조직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금 질문이 말씀하신 뭡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인상적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이제 수사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단독 관청으로 규정이 돼 있으나 검찰청 법에는 좀 모순되게도 그 어떤 하이어라키를 세워서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어떤 보장해 놓는 그렇죠.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검찰청 법이라는 그 사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쓴 분이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인데 그런 생각에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뭐 감찰이건 수사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에 관해서 이런 세상에 뭐 그러니까 군대밖에 없죠. 그런 데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 검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사유화하는 것 이게 뭐 다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소 불기소 뭐 구속 불기소 이런 거 다 판단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에도 참여해서 계속해서 2심 뭐 항소도 하고 막 계속 가는데 이런 권한을 왜 이렇게 사유화하도록 우리의 법 또는 정부가 방치하는 겁니까? 이걸 제대로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검사들을 이제 뭐 사실은 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가 그래서 한동수 전 이제 감찰본부장 인터뷰를 하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두 번째 걸 얘기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수사와 기소를 좀 분리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의사 파업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 자기들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확증 편향, 예. 터널 비전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이제 기소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사를 사실은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다 뛰어들었어요. 다 어떤 공유한 상태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끊어야 되는 거죠. 이제 총장이 구체적으로 사건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지휘하는 것도 끊어야 되는 거고 수사와 어떤 기소를 분리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 한 번이라도 그 제대로 이제 어떤 무죄가 나왔을 경우 말도 안 되게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 검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 검사들이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함부로
그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2013년에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뭐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사건평정위원회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초대 위원장이 그 신상규 검사장이라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세상에. 네, 수사검사였죠.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막 조작 사건입니다. 그것도 검사들이 조작한 그렇죠.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은 뭐 유명하죠. 그렇죠. 그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나왔을 뿐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떤 사건 평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무죄 나온 것이 뭐 검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근거라든가 언제 회의를 했으며 누가 판단했으며 어떤 사건이 올라왔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까지 검사들이 구속하거나 기소해서 무죄 나온 사건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몇십 년 동안 왜 검사의 책임을 묻는 법은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왜 지금까지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내부에서 징계를 안 하는 거고요. 검사가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 거고 외부에서는 검사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의 최종적인 지휘권을 검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경찰하고 조금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러니까 검사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직권남용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인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검사들이 그런 사건 검사장 차장님이 하세요.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중앙정보부에서 그냥 써갖고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켰던 분들이 또 재판 가서 또 무죄 나오고 나중에 재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시켰던 총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직권남용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금 이제 일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은 검찰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뭐 수사 밀행성, 인권보호 뭐 이런 이상한 근거들을 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오갔고 총장과 어떤 의견이 오갔고 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견서를 냈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3자가 와서 객관적으로 보고 야, 이 사건은 이런 결정한 거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사들이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아주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검사의 과오가 있어야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심지어 최근에 뇌물을 받고 수사를 엉터리로 하는 검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 정도는 받아야 직권남용으로 처벌이 되는데 그마저도 이 법망을 그냥 요리조리 다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령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안 되고 있다. 그럼 본질적으로는 검찰개혁 말고는 뭐 답이 없는. 그렇죠.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검찰개혁 그 자체 말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부끄럽지만 언론인들이 이런 그 검사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사실 낱낱이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제대로 기사를. 왜 안 쓰는 겁니까? 오늘 뭐 저에게 아주 많은 지금 썼잖아요, 이거. 지금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 그때 예외적으로 훌륭한 기자고 대부분의 기자가 검사로부터 수사 정보를 얻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는 출입처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 이제 법조라는 출입처에 상주를 하면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매일 기사를 어쨌든 써내야 되는 생산해야 되는 기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가지고 외곽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취재해서 그 하루 만에 못 쓰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맞습니다. 당장 오늘 발제해서 써야 되고 그렇죠. 이런 구조를 일단 없애고 각자가 취재해서 그 확인 과정 중에 하나로 뭐 검찰에 취재를 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하나라도 알려주면 이걸로 그렇죠. 기사 써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부터 좀 바꾸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신문사나 언론인이 먼저 그걸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왜 한겨레 못합니까? 신문사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21에서 시작하면 되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 뭐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기 사기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 입장에 제가 법조를 뭐 짧게 했었는데 법조 기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도 그 뭐 여러 뭐 시사평론가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균형 감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학이다. 그러니까 정말 뭐 힘센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은 약간 뭐 어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좀 무리를 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좀 당해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수단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예를 들면 이재용이다. 양승태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동안에 어떤 누려왔던 것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검찰에서 흘려주는 것들을 받아 적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는 양승태나 이재용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 양승태나 이재용 판결이 그러니까 뭐 무죄가 났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이 재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물론 판사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했다. 뭐 내지는 검사가 좀 기소가 무리했다. 여러 평가들이 공존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결국은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정확했다면 이거는 꼭 재판이나 기소가 아니어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도 같이 풀었어야 그렇죠. 되는 문제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쨌든 너무 이걸 다 재판에서 해결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 지금 검사님들의 이 힘이 조금 또 끝발이 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어떤 상식적으로 죄가 있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체계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손준성 검사가 저기 고발을 사주하고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선거 전에 뭔가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죠. 어떻게 총장의 지시 없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준성의 진술이 있거나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처벌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도덕적인 책임도 없느냐. 데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승계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하고 그렇죠.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가 얼마도 안 되는 회사를 합병 비율을 거꾸로 해가지고 합병시킨 게 잘한 거냐, 자기 승계 목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재판 거래 안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재판 거래 안 했느냐, 아니잖아요. 그 부적절한 행동들, 뭐 예규를 바꾸고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쫙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근데 우리가 수사를 한 문제가 뭐냐면 상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도 없는 것처럼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야 수사해봤는데 봐 무죄잖아.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수사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사안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만 다 재단할 수 없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죠. 검사들이나 판사들한테는 법이 절대적인 거고요. 이번에 저기 총선 검사 관련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들 관련해서 좀 취재하셨죠? 예, 요 이제 검찰 정치 관련해서 또 한 맥락이 이제 검사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다뤄봤어요. 이번에 그 참여연대에서 이거 집계를 했는데 이번에 검사 중에 47명이 총선에 출마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검사 출신 중에? 예. 그렇죠. 검사 출신. 그리고 현직 검사도 심지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논란도 되고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47명이었고 그중에 한 68% 정도 그 정도가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나머지 한 30%가 민주당하고 다른 이제 정당들 소속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그 매년이 아니라 4년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당선자 중에 한 5, 6% 정도 됐더라고요. 꾸준히 됐고 적을 때는 11명, 많을 때는 28명까지 있었더라고요. 검사가. 그리고 법조인 전체로 그리고 변호사, 판사까지 보면 15%에서 한 20% 정도가 이 법조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직업 인구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 혹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 자신의 문제도 있고 그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일단은 검사들이 뭐 아시겠지만 권력욕이 강합니다. 자신들이 검찰권이라는 걸 갖고 휘둘러서 자신의 힘을 이렇게 인정받고 확인받고 사회적으로도 존중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기본적으로 좀 강하고요.
그 두 번째로 이 사회적으로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펙, 검사라는 스펙, 법조인이라는 스펙,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는 스펙, 이런 것에 대한 선망과 선호,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스펙 위주로 사람들을 데려다 이제 공천을 하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떤 뭐 스펙이 좋거나 어떤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그 대표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절히 뽑아서 각 분야를, 각 세대를 또는 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죠. 말하자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 체제를 보면 귀족주의,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크라시 같은 그런 이제 구조가 돼 있고 그걸 국민들도 사실은 뭐 검사나 법조인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반영되는 거죠. 정치인들의 엘리트가 많은 거는 오래된 일인데 그렇죠. 꼭 검사만 콕 집을 수 있냐 이런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인구와 검사 숫자를 비교해서 얼마나 그 국회 과대대표돼 있는지를 그 계산을 해봤더니 검사가 자기 직업 인구보다 1,100배 과대대표돼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톱일 겁니다. 그렇죠. 톱일 겁니다. 톱. 검사 숫자는 직업 중에서 굉장히 작거든요. 판사보다도 더 많고 그리고 일반 법조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일반 법조인까지 다 포함해서는 200배 정도 과대대표되어 있더라고요. 그 직업 인구보다 200배의 대표를 보내놓은 거예요, 국회에. 근데 검사는 1,100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의사나 이익이 잘 그 대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 줄여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그 47석에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국민 대표성에 맞게 그 그러니까 국민을 비례하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그 국회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검사가 정치라면 특징이 뭐냐. 제가 당장 기억나는 거는 거학척결 프레임이거든요. 뭐 모든 것을 카르텔과 어떤 거학으로 보고 그걸 척결하는 어떤 정의. 386. 그렇죠. 네, 정의 구현자로 스스로 인식하는 그것도 되게 검사 정치의 특징인 것 같고 다들 검찰에 관심 많으시니까 네. 검사가 정치하면 무슨 어떤 그 좀 기존과는 달랐는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검사와 정치에 대해서 특히 국회 활동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검사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에서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입법 건수라든가 가결률 이런 걸 조사했는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 차이가 없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나 법조인을 국회에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고 잘 통과시키고 그렇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법조인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나 판사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진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측면이 있죠. 쉽게 말하면 보수적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반면 뭐 시민운동을 했다거나 무슨 어떤 사회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법에 대해서 그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죠. 근데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사위에 많이 포진을 하면서 그렇죠. 관련된 뭐 업무가 겹치는 세무사나 변리사 같은 다른 업무에 관한 법률안을 좀 많이 폐기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그 사유화. 너무 사유화되는 거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건데 이 감시가 잘 안 됐나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뭐 체계 작구 심사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심사를 하는데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면 직권상정 정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아시겠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20개 정도의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리사, 뭐 네. 세무사, 중개사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변리사 당장 시키면 못 하잖아요. 근데. 못하죠. 세무사 시키면 당장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역량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호사들은 그런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른 그 직역에 있는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권을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죠.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요구를 하고 또 변호사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들을 좀 통제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법을 만들면 다 법사위에서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위에 지금 보통 한 법조인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사위에 갈 수 있는 법조인 비율을 50% 이하로 한 30%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뭐 안 되고 있죠. 아마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해준 이유는 뭐 정의를 세울 것이다, 바로 세울 것이다, 뭐 이런 기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재판농단이나 그 이재용 사건 관련해서 말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정의 구현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 정의 구현한다면서 부패 사범 막 100억씩 받아먹은 사람을 사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뭐 괜찮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까지 그럼요. 어떤 이게 매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는 분들은 네. 그러면 잘 없긴 해. 황교안, 홍준표, 네. 김웅, 네, 그리고 뭐 네, 좀 원희룡, 논란이 된 분들. 박민식, 네. 권영세. 기억 상실증이 걸린 분들이 좀 네. 대부분 많이 생각나네요. 예. 근데 이제 이쪽 정치 쪽의 학자들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도 얼마든지 정치할 수 있죠. 있죠. 문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그러니까 자유. 말하자면 일기자도 투표권만 있는 게 할 수 아니라 있는 그럼요. 사기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선출직으로서의 이게 정치를 한다는 건 보통 선출직으로 나가는 거고 정무직을 맡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무직이나 선출직으로서의 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장관이 됐어요. 검사를 하다가. 그랬죠. 이렇게 되면 정치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밖에서 이를테면 검사 뭐 한 20년, 30년 한 사람을 갑자기 신문사에 편집국장을 시켜놓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신문사 사장을 시켜놓으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지도 모릅니다. 뭐 사실은 교수들도 갑자기 장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경력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검사라는 직군의 사회적 비전을 찾기가 어려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를 하다 장관이 된다. 내가 뭐 노동개혁 관련해서 뭐 한참 연구를 하다가 장관이 남아 그럼 저 사람이 저 연구 가지고 장관에서 뭘 하겠구나. 예를 들어 내가 교사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힘들었던 거를 저 장관에서 뭘 하겠고 이러겠는데 이번 그러니까 수사를 하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정치 결정에 뛰어들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공백이라서 더 질문이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정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고위 공직을 선출직으로 맡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어떤 그 선출직을 하거나 지방 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활동을 그렇죠. 하거나 하는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법조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치인 중에. 근데 그 법조인들은 갑자기 판검사나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련 기간이 있군요. 그럼요. 선출직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는 거는 저는 앞으로 좀 우리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약간 기본적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삼 기자 얘기 들으면서 언론도 굉장히 역할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니까 그 뭐 재판거래, 뭐 삼성 수사 이런 거 하면서 와 뭐 정의의 사도로 언론이 포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까보니까 무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대통령도 되고 이미 뭐 천재 검사다, 뭐 조선 제1검 뭐 이런 나쁘고런 얘기를 막 언론이 막
그런 거 혹시 그런 기사 쓰신 적 없습니까, 일 기자는? 아 저는 뭐 그냥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법조는. 어떤 언론이 만들어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알맹이는 요만한데 이만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막 그렇죠. 국민들한테 막 판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까봤더니 계속 포장지만 나와. 조선 제1검이 나오고 특수통이 나오고. 근데 사실 뭐 통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짜 우리가 어떤 분야에 통이 붙으려면은 뭐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특별수사 그 몇 번 했다고 막 수사통이다, 특수통이다, 뭐 천재다 쉽게 너무 남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기자 검찰통 아닙니까? 자, 제가- 우리는 예, 언론통이 되는 것으로 나무통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기자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네.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포장을 많이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과포장. 그쵸.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그나마 있는 긍정적인 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들이 이 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었더니 그쵸. 무죄가 나왔다. 그쵸.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서 정치권으로 직행을 했는데 아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검사의 총장이었구나. 검찰. 손바닥에 왕자 새긴 사람이 그쵸. 총장이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도 아 이런 사람이 검찰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고 주류였구나. 네, 이제 사람들이 공문서가- 검사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검찰 출신의 의원 비율이 이번만 특히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좀 많았었잖아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좀 그게 낮아질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너무 이제 밝게 보시는. 이번 아니, 총선 때 근데 한번 이거는, 보시죠. 예, 한번 정말 총선 예측입니까? 이 민낯을 그냥 이제 전망입니다. 전망.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검사, 검찰 이런 게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던져진 큰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자가 그 취재했던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문제점, 그리고 제가 다뤘던 검사가 막바로 정치권으로 와서 일을 할 때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지금 사기자 이야기대로 이번에 한번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사실은 검사는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그죠? 그 필요한 일이 적절하게 과도하지 않게 또 어떤 때는 좀 잘못되지 않게 우리가 이제 통제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기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을 참조해 주세요. 네. 점점 이제 늘고 있습니다. 방송. 그러면 1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2부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최근 이슈죠. 그 의대 정원, 의사 파업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네.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2부에서 밝힐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